마키아벨리의 군주론 3강, 이제 20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요. 이 군주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자국군대의 중요성, 그리고 군주는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통일을 대망하는, 이탈리아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군주론의 큰 주제들이 마지막에 응축돼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그 비르투와 포르투나, 이른바 운칠기삼의 정치학, 이제 그 운칠기삼 프레임, 요거에 대한 마키아벨리 특유의 생각이 또 마지막에 정리가 돼 있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특히 이탈리아 대망론, 그러니까 단순히 피렌체가 잘못고 자살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통일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망론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단순히 피렌체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이자 근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받았다? 체사레 보르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마지막에 또 잠깐 언급되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아직 근대 국민 국가를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 같은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의 정치 교과서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세 도시 국가가 근대 민족 국가로 변화하는 그 대전환기를 살았던 게 바로 마키아벨리였고 그걸 바로 우리가 마키아벨리안 모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걸 근대 민족주의의 태동이라고까지 보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1500년대 초의 얘기인데 근대 민족주의는 17세기, 18세기, 뭐 19세기 이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족주의랑 똑같이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이탈리아 애국주의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20장부터 내용을 보면 20장 갑자기 요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군사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제 요새가 나오는 거죠. 이건 군사 전략이기도 하고 안보 전략이기도 해요. 마키아벨리 특유의 요새 혹은 성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온 맥락이냐면 본인이 민중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자국군을 통해서 민중을 무장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당시 맥락에서. 그 반론을 수용하면서 재반박하는 게 바로 이 요새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굳이 민중을 무장시키지 않아도 성차만 잘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요새를 든든하게 만들어서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요새 안에 틀어박히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군주는 안전하게 왕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반론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군주, 뉴 프린스입니다. 이 신생군주는 신생군주가 백성을 런 이유로 무장해제시키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군주가 우리를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미움을 사게 되겠죠. 그럼 백성들이 미워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용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용병에 의존하면 전에 말한 이유 때문에 나라가 또 이렇게 망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용병제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중의 지지를 받고 민중으로 구성된 자국군을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곽 같은 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분할 통치 전략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악의 교사고 나쁜 놈이니까 국민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 파트에서는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분할시키는 통치는 군주에게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로부터 피사를 다스리려면 요새가 있어야 하고 피스토피아를 다스리려면 파벌을 조장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민중을 분열시켜서 다스리는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평소라면 아주 평화로운 시기라면 어느 정도 써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시와 같은 난세, 막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스페인이 쳐들어오고 막 자기들끼리 내전 벌어지고 이런 난세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벌을 조장하게 되면 결국엔 파벌들끼리 죽고 살기로 싸우다가 힘이 약한 측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결국 외세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지. 외세를 끌어들여서 사실 이 당시에도 프랑스가 들어오고 스페인이 들어온 게 다 이탈리아 내부의 내전 과정에서 힘이 약한 쪽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권하고 있던 민씨 일가가 자기들이 스스로 동학을 진압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전에 맺은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게 결국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조선이 만국으로 이르는 태클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면 이게 반드시 외세의 개입을 불러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런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을 마키아벨리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대에도 베네치아가 그 지배의 속국들을 교황파와 황제파, 그걸 교황파를 구엘프라고 불렀고 황제파를 기벨린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나눠서 분할 통치하는 전략을 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피렌체사라는 마키아벨리의 또 하나의 대표 저작 보면 끊임없이 피렌체의 역사가 이 교황파와 황제파 사이의 갈등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베네치아도 그렇게 속국들을 분열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베네치아에 대항하는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전쟁이 커지니까 내부에서 다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지. 특히 황제파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스페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베네치아가 수백 년에 걸쳐서 구축해놨던 어떤 자기들의 속국 네트워크를 한 번의 전쟁으로 싹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군주국이라면 이런 분할 통치 전략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민중들을 통합시켜서 민중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민중을 자꾸 분열시켜서 힘을 약화시키면 반드시 외세의 개입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군사정권이 예를 들면 지역주의를 통해서 호남과 영남을 분열시키고 뭐 호남이니와 단결하라 이런 거를 막 영남에다 포스터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아들 부시 정권 때 유명한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칼 로브라고 하는 참모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을 써서 뭐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갈등, 이른바 정체성 정치죠. 그거를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분할 통치 전략을 쓴 적이 있죠. 사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분할 통치 전략의 논리적 귀결이에요. 국민을 반으로 딱 쪼개서 나랑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반국가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척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을 동원해서 이제 척결하려고 하다가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할 통치 전략은 이게 왠지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적인 전략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이 전략에 반대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건전한 정치학자였다. 우리는 되게 이제 그 아주 곤모술수의 화신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당대의 상식으로는 요새를 구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라는 거의 군사적 효용성은 압도적이거든요. 실제로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아무리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도 요새만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로 함락한 게 엄청나게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콘스탄티노플 요새는 진짜 그 천년간 뚫린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한 요새였거든. 근데 이제 그걸 뚫어버렸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 요새라는 거는 어, 군사적 효용은 압도적인데 하지만 당시에 몇몇 군주들은 일부러 요새를 파괴하기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래서 요새는 때에 따라서 유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롭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 외세보다는 자국민을 더 두려워하는 군주는 요새를 세워야 하지만 자국민보다 외세를 더 두려워한다면 요새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결론이고 어떤 성곽을 세우더라도 민중의 미움을 받는다면 요새는 당신을 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의 요새는 뭐냐? 민중의 미움을 사지 않는 것이다. 즉 선정을 펼치라는 거예요. 선정을 펼쳐서 국민들한테 잘해주면 국민들이 자기를 미워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반란을 당할 일이 없으니까 요새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이 반란을 일으키면 요새가 있더라도 반드시 민중 편에 서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윤석열도 어땠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한남동 관저. 거기를 완전 요새처럼 꾸며놓고 거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 근데 어땠어요? 여론이 완전히 그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여론이 뒤집히니까 어떻게 해요? 경호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요원들이 그 윤석열이 총이든 칼이든 써서 막으라고 하는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경찰의 진입을 길을 터줬죠. 그래갖고 윤석열이 체포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새를 구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민중의 미움을 사는 것을 개의치 않는 자, 그 바로 괄호 열고 윤석열이죠. 이런 사람들은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마키아벨리가 명확하게 적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나왔다, 뭐 고시에 합격했다, 무슨 자격증을 땄다. 이런 게 인생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새 안에서 갇혀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요즘처럼 갑자기 AI가 막 새로운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뭐 엄청난 이제 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국제사회가 막 변하고 이렇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자격증이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고 아무 쓸모없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관세 정책이 변하고 산업 구조가 변해서 자기가 믿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렸을 때 그랬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주변에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새가 무너졌을 때도 본인의 어떤 실력을 통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개인의 노력이
행운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 포르투나와 비르투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군주가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민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군주는 기본적으로 큰 사업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와 하고 지켜보게, 오 어떻게 저런 걸 하지? 하고 놀라워서 올라와서 이렇게 입을 쩍 벌리고 지켜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페르디난도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쳐들어가면서 계속 전쟁을 벌려갖고 국민들이 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청계천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복개돼 있어가지고 이 아무도 그거 옛날에 거기 물이 흘렀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판자촌이었고 그 조그만 이제 노점사들이 쫙 늘어선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싹 다 정비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세상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였어 라면서 입이 떡 벌어져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이제 이명박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죠. 물론 이제 집권한 이후에 4대공 사업을 굴렸는데 그건 잘 안 됐죠. 그래도 4대강 사업 해놓은데 자전거도로 가보면 되게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 노무현의 한미 FTA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걸 하지 하고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어떤 큰 사건들, 큰 일들을 벌이면서 밀고 나가야 국민들이 이거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면서 이제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사실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국정을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도 잘 헤쳐냈고, 북한의 미사일 위기도 잘 헤쳐나갔고,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 통상 압박도 잘 이겨냈어. 그런데도 사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을 안 가지고 있죠. 저 사람 도대체 뭐 한 거야?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임기 끝나버렸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큰 일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큰 존경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갔다. 그래서 국민들이 퇴임한 이후에도 기업할 만한 큰 프로젝트, 큰 국가 개조 프로젝트가 없으면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고 코로나 대응 같은 거는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현상 유지한 것밖에 안 되니까 결국 현안 관리만 하다 끝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맹 관계를 맺을 때도 군주는 적과 알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을 때는 확실히 승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졌을 때도 그래도 저 사람 용감했지라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기회주의자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중립론으로 분쟁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손잡고 제3자를 공격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강한 자랑 손잡고 더 약한 놈을 공격하면 결국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보다 남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균형자론이라는 거고, 요걸 유럽에서 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항상 프랑스가 너무 강해지면 독일 편을 들고, 독일이 너무 강해지면 프랑스 편을 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균형자 역할을 잘 했죠. 그래서 그걸 영국은 자기 스스로는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위대한 고립이라고 했고, 또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퍼피디어스 엘비언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변덕스러운 그 섬나라 이렇게 비난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게 밸런스 오브 파워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많이들 얘기하신 22장, 이 측근들 관리에 관한 부분, 측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군주가 측근을 잘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다 노부나가나 박정희 같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야말로 마키아벨리즘을 체현한 것 같은 군주들도 결국 측근 관리에 실패해갖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군주의 머리, 군주의 지능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키아벨리 특유의 군주의 지능론인데 군주는 세 가지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그 지능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우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가 머리가 좋은 케이스죠. 두 번째는 남이 깨우친 것을 이해하는 정도의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 분별할 수 있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는 지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도 스스로 깨우치지도 못하고 남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세 번째가 제일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제 군주는 어떤 종류의 지능을 가져야 되냐? 당연히 1번, 자기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2번 정도의 지능만 가져도 충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얘기가 맞다.
아니다. 이런 걸 합리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만 있으면 군주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에 잘잘못을 가려내고 평가만 잘 해줘도 좋은 측근, 좋은 대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조조가 이런 케이스죠. 유비 같은 경우는 조조는 완전히 1번 머리입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스스로 참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조조였고, 유비는 조조처럼 1번 수준의 머리는 아니었어요. 탑 클래스의 두뇌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2번 수준의 판단력이 있었고, 그래서 제갈공명을 얻어서 적절한 조언을 받아서 살아생전에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재적인 두뇌가 없어도 건전한 판단력만 있으면 좋은 군주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조직의 리더는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때 다 머리가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다 똑똑하고 하버드대 나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정도의 어떤 판단력만 있으면 충분히 뛰어난 인재들을 거느리고 대사업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좋은 대신은 자기 이익보다 나라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한덕수 같은 사람,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의혹 같은 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자기 집을 뭐 미국 기업에 임대해 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대신에게 충성심을 갖게 해주려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비가 완전히 백면서생,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청년백수죠. 청년백수에 불과했던 제갈공명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의 예를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갈공명을 그 유비 집단의 2인자로 일약 이렇게 총군사로 이렇게 발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국지도 보면 그것 때문에 과루나 장비가 굉장히 반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장비는 대놓고 막 화를 내고 관우도 내심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한 우리를 두고 어떻게 형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반발하고 그걸 제갈량이 제압하는 것도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힘이 없던 사람을 갑자기 힘으로 확 이렇게 올려줘야 그 사람이 그 군주한테 충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갈량은 유비가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절대 반란을 꿈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유선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치다가 결국 오장원에서 바로 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유비의 용인술이 나오는 거죠. 과거의 안철수라든가 지금의 김동연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자기만의 지지 세력, 예를 들면 안철수를 따르던 뭐 청춘 콘서트에 던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확 끌어올려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 국회의원 공천 주고 그 사람들을 막 정치관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그랬으면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안철수나 김동연 같은 사람들의 실패는 뭐냐면 그런 자기들의 측근 지지 세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세상에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이미 유명한 자기 같은 셀럽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교육부 총리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 김동연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이제 지사 비서진을 채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이미 유명한 셀럽들, 자기 경력을 가진 사람들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안철수나 김동연 때문에 출세한 게 아니라 내가 셀럽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런 자격과 경력을 갖췄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쓰는 거다. 나는 저 사람을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리더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가 않죠. 그래서 신군주는 반드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들이 인생 역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기한테 철저하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른바 친노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들. 그 전에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학생 운동권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총학생회장이라든가 그런 주류 그룹이 아니었어요. 86세대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안희정은 뭐 지하 서클의 주장 리더였다고 하지만 그거 국민들이 알 게 뭡니까?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대학생일 뿐이지. 예, 그 총학생회장, 뭐 우상훈이, 김민석 이런 총학생회장들처럼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런데 노무현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 좌이정 우광진이 뭐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인지도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노무현이 죽은 뒤에도, 지금 노무현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노무현한테 충성하는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출세한 것 자체가 노무현 덕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신군주라는 건 반드시 자기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코어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안철수는 이와 반대로 나한테는 300명의 멘토가 있다 뭐 이지랄 하면서 기존의 셀럽들을 막 자기 측근인 것처럼 엮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300명의 측근들 다 어디 갔나요? 그때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 언급됐던 게 바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가 있죠. 김종인 어디가 있습니까? 김종인 지금 뭐 이준석 뭐 뒤에서 돕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식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크롱이 앙마르슈라고 하는 자기 정당을 만들었을 때 소방관도 갑자기 공천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간호사도 갑자기 공천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이런 일반인들을 그냥 그 앙마르슈 마크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다 공천해갖고 당선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 정치 생명 끝날 때까지 마크롱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이고 23장. 그러면 측근 좋은데 아첨꾼은 어떻게 할 건데? 아까 누가 아첨 얘기도 하셨는데 이 아첨꾼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거는 자기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정해주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절대 화를 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리더라는 걸 그 참모들한테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가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해서 역정을 내면 측근들도 조언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역정, 분노, 경로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생각나나요? 역시 또 윤석열이 생각나죠. 윤석열 하면 툭 하면 대통령 경로. 최상병 사건도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하고 격이 없이 맞담배 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할 때 이렇게 책상에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참모들하고 담배 피면서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격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리더와 툭 하면 경로하는 리더와 누가 제대로 된 직원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노무현도 임기 말로 가면 자꾸 왜냐면 이게 국정이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니까 막 자꾸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임기 말에 그 김병준 교수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서 들여다 보니까 수석참모회의 할 때 아무도 비서관들이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대통령만 혼자 40분, 50분씩 일장 연설을 하더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 이 최고 지위에 올라간 리더가 측근들한테 화를 안 내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교장이든 교감이든 어느 조직의 리더든 우리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 대표도 맨날 툭하면 부수장도 엄청나게 깨고 막 자기가 막 폭파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측근들이 정말 진실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측근들과 충분한 쓰기 끝에 한 번 결정을 내리면 결코 쉽게 결정을 바꾸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막시밀리안 황제라고 하는 그 스페인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조언을 드리려 하지 않고 또 무엇 하나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귀가 너무 얇아서 자꾸 결정을 반복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군주가 측근을 잘 활용하는 것은 바로 군주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 측근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대신도 좋은 군주를 만나지 못하면 능력을 펼칠 수 없고 군주는 자기가 원할 때 조언을 들어야 되고 아무 때나 측근이들이 떠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조언을 들을 때는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화내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고 혹시 황송해서 말을 못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불쾌한 기색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라는데 너 얘기 진짜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화를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기할게 하면서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할 때 조언을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측근들을 조성하는 게 훌륭한 군주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24장. 그럼 당대 이탈리아는 왜 망했나? 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거 이제 얘기하는 부분 게 이 부분부터 이탈리아 통일론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이죠. 당대 이탈리아는 먼저 근대 국민국가 비슷하게 절대주의 왕정을 구축했던 인접한 선진국들, 영토가 붙어 있는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이탈리아 내부의 내전 때문에 자꾸 외세를 끌어들이니까 프랑스가 한번 싹 들어왔다가 스페인이 한번 싹 들어왔다가 그럴 때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판판이 갈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분열된 도시국가들이 툭하면 외세를 끌어들여서 생긴 일들이었고 우리나라 구한말을 생각하면 막 각 세력이 다 친일파, 친중파, 친노파, 친미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서로 외세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탈리아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 질문이 중요한데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왜 피렌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왜 베네치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왜 이탈리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주론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고 근대 정치학의 교과서가 된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네, 결론은 이제 군주들이 정치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지. 예를 들면 하나만 꼽자면 자국군을 편성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쉽게 그냥 돈으로 용병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은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당시 피렌체의 젊은 군주한테 바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바로 피렌체 그 로렌초 메디치 너만 정신 차리면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나를 뽑아라. 이제 나를 뽑아서 나의 조언을 듣고 같이 이탈리아의 위기를 극복하는 통일 사업에 나서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장에 운명론이 나오죠. 그 유명한 포르투나 비르투 이제 즉 운칠기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그 유명한 강물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강물의 비유.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운명이 다 지배하는 것이고 인간은 노력해도 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 수업 종강했던 그 운이란 무엇인가 그 명리학 수업. 이 명리학의 사고방식이 딱 이런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운이 결정한다 이거야. 이미 사전에 다 결정돼 있다는 거야.
그 한덕수 총리 부인도 뭐 그런 명리학이 엄청 신봉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상들은 난세에 특별히 유행해요. 아까 말한 이 마키아벨리안 모먼트. 세상이 너무 급변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자기가 알았던 기존의 상식이 다 무너지고 생존 방식이 다 무너질 때 도대체 나는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내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이럴 때 사람들 예를 들면 6.25 전쟁이 터진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나라가 망해갖고 이제 친일파가 득세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개인이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막아? 이런 그 좌절감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운에 빠지게 되고 무속에 빠지게 되고 뭐 명력에 의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사가 딱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지난 100년간의 현대사가 만국으로 갔다가 일제시대를 겪었다가 해방이 됐다가 그런데 갑자기 또 친일파가 득세하고 6.25가 터지고 그리고 또 정권을 뭐그 4.19로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했더니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죠. 이럴 때 이제 사이비 종교가 퍼지고 무속이나 운명론 이런 게 이제 횡행을 하는데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운명을 마키아벨리는 강물에 비유를 하면서 이 강이라는 게 한번 범람을 하면 들판을 뒤덮고 수목과 건물을 파괴하고 이쪽의 흙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인간은 도망치기 바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평소에 제방을 쌓고 둑을 쌓아서 방비를 단단하게 해두면 강이 범람해도 피해를 훨씬 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여신이 세상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절반은 인간의 몫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포르투나 50, 비루트 50, 운반 기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운반 기반이기 때문에 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라는 영역, 이 포르투나의 비루트의 영역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비루트를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사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운명론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운명 탓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어떤 군주는 성공하고 어떤 군주는 실패하는가. 그걸 이제 사례별로 당대 예를 쫙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의 당대의 사례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간 사람들 얘기고 이거 현대의 사례로 바꿔서 얘기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자의 기질이나 여우의 기질이 있죠. 용맹과감한 사람이 있고 신중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그 운명의 변화를 잘 보고 그에 맞게 기질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처럼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여우처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율리우스 2세 교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자처럼 용감한 교황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잘 맞았다는 거야. 그때 뭐 굉장히 난세였고 막 프랑스, 스페인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난세에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졌던 율리우스 2세 교황의 기질이 잘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르투나와 부르투가 잘 맞았기 때문에 율리우스 2세가 성공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좀 임기가 짧았어요.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사회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잘 적응하는 고난을 겪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포르투나와 비르투가 잘 맞아떨어지면, 한마디로 시대와 기질이 잘 맞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기질을 그대로 밀고 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제가 보기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질이 잘 맞는 순간이 있었는데, 뭐 오일 쇼크 터지고, 2차 뭐 이렇게 미국의 카터 대통령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기질을 바꾸지 않고 자기 통치 방식을 그대로 밀고 가다가 결국에 부마항쟁을 맞고 이제 11.6 사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통치 스타일도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 유연한 변화를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자기가 타고난 기질을 임기 중에 갑자기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 이 사자의 기질과 여우의 기질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화무쌍하게 바꿔야 그래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라는 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성공한 방식에 갇혀 있고 자기가 성공한 방식에 집착하다가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역사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끊임없이 시대가 떻게 바뀌는지를 잘 관찰해서 자기 기질을 바꾸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다만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다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신중한 것보다는 과감한 게 좋다. 라면서 그 유명한
여신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까 강물의 비유 나왔죠. 그러면서 뭐냐면 운명의 신은 여신이랍니다. 운명의 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여신을 정복하려면 신중한 것보다는 난폭한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 비하적인 표현인데 이거 중세 시대니까 좀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쁜 남자 전략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의 신은 여신이라 늙은이보다는 항상 젊은이에게 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는 신중함보다는 거칠고 대담하게 여자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벽 뻗치면서 오빠 못 믿어? 이렇게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 요즘 같으면 페미니즘의 시대에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마치 젊은 청년이 여자를 확 이렇게 홀리듯이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막 이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오 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페미니스트들이면 기하말 성차별전 얘기지만 어쨌든 500년 전의 비유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26장 그 외세로부터 이탈리아를 지키기 위한 제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 통일 대망론을 얘기하는 챕터죠. 결국 마키아벨리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탈리아를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로마, 베네치아 이런 유명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얘기를 했지 이탈리아를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체사레 보르자만 로마니아를 중심으로 왕국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탈리아 통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한테. 그 마키아벨리가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아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군주론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를 해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탈리아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럼 이탈리아를 도시국가들을 다 뭉쳐서 통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고. 그러면서 역사가 한 인물에게 이탈리아를 구하려는 서광이 비친 것처럼 보인 순간이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체사레 보르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체사레 보르자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활동의 절정기에 운명의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포르투나의 여신으로부터 결정적인 일격을 맞아서 결국에는 이제 몰락하게 됐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물려받아야 되겠냐? 이거 체사레 보르자는 몰락했다 치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마키아벨리가 보기엔 그건 메디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디치가. 바로 너, 이 책을 헌정한 너, 로렌초 대 메디치. 나이도 젊고 청년이고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과거에 모세나 로물루스, 테세우스 이런 나라를 건국했던 그런 유명한 자기만의 비루트를 건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도 너희 메디치 가문처럼 그렇게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이렇게 유리한 조건이 누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역대 군주들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너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너한테도 좋고 이탈리아 백성들한테도 좋은 일이다. 맨날 이탈리아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치가 넘치고 개인적인 싸움에서 또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군사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용병과 외국군에 의존하는 관행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방법은 찾아보면 고대에 다 있다. 고대 로마사를 연구하면 거기에 방법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선언고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선언고와 군주론의 내용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국군 위주로 상비군을 편성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도록 선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프랑스나 스페인 못지않은 대국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방법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를 측근으로 고용해라. 이제 이런 얘기로 이런 게 이 책을 쓴 이제 목적인 거죠. 그러면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경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메디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외세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신군주에 대한 충성, 그걸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고 누가 감히 이를 거부하겠느냐. 아니면 외세 야만족의 지배를 받아야 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당신의 가문, 이 메디치가는 정의의 싸움을 할 때 용기와 희망을 안고 이 책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당신의 깃발이 이탈리아에 휘날릴 때, 메디치 가문의 깃발이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할 때 페트라르카의 그 유명한 식구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식구를 인용하죠. 미덕은 광포한 공격에 대항해 무기를 들고 일어섰노라. 싸움은 곧 끝나리라. 이탈리아의 민심에 그 옛날의 용맹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라고 하면서 군주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이렇게 군주론이 끝났는데 실제로 아주 잘 쓴 자기소개서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라고 할 수 있죠. 이대로만 됐으면 아마 이탈리아 통일이 한 300년 정도는 빨리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했을 거고 그랬으면 이탈리아가 또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못지않은 강국으로
돼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통일이 늦었고 결국 1800년대에 가서야 가르발디라든가 카브르라든가 그런 이제 그때 통일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래갖고 이제 남쪽과 북쪽은 각자 통일해서 가르발디가 카브르한테 그냥 남쪽 통일한 걸 바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평화 통일이 되는데 하지만 주변국에 비해서는 이미 너무 늦은 통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력이 굉장히 약했고 그걸 무리하게 따라잡으려다가 무솔리니의 파시즘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는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이제 이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면서 분열이 심하고 또 극우 정권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어쨌든 이런 역사의 지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고통받은 거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이탈리아 당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 통일 대망론, 거의 절규에 가까운 대망론은 정조 사후에 정약용이 조선에 대해서 평가한 것과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개혁을 못해서 나라는 결국 망하고 국민들은 다 노예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키아벨리아 모먼트는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가 격변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익숙한 제도가 다 급속히 낡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노동 전문가 그 이승훈 교수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승훈 교수 강연을 들었는데 이 교수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노동 복잡한 문제는 어떤 나쁜 빌런이 나타나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무도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대가 변하면 그에 맞게 제도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아무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개혁 방향들이 다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엉망진창이어서 문제인 거지. 윤석열은 의제만 다 던져놓고 결국 손은 완전히 실력 없는 의사였던 거죠. 엉망으로 손을 대가지고 모든 사안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 의료개혁만 해도 던져놨다가 2천 명 갑자기 늘리겠다고 하다 안 되니까 계엄해가지고 의사들 처단하겠다. 에이, 그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나 말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 국가의 국사의 이 국정의 문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자의 용기만으로 달려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의 용기와 함께 여우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대선이 이제 일주일 뒤면 있을 텐데 이 꼭 우리나라에도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갖춘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의 지지 속에 민중의 지지를 꽉 부여잡고 이런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맨날 이런 얘기 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인물이 없냐, 뭐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고 김문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준석은 싸가지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인물이 없다고 탓하는 그 사람이 왜 네가 스스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듣는 모두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